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반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 페이커 박산준입니다. 요새 페이커로 미시네요. 붙이려고. 네, 이걸로 갑니다. 네, 네. 나도 좀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네, 예, 오늘도 증시는 이렇게 장중 내내 조용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돌풍이 일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일단 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1%나 상승을 했는데 원래 지수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막판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막 쏟아냈습니다. 코스피도 원래 외국인이 마이너스 1200억이었거든요. 순매수가. 근데 동시효과 때 갑자기 막 사더니 저는 뻥옥 간 줄 알았어요. 네. 하이닉스가 갑자기 플러스 4%로 바뀌어 있고 뭐 다른 것들 막 몇 가지가 이렇게 확확 튀어 있더라고요. 동시효과 때. 그래서 뻥카다라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는 진카였습니다. 동시효과 끝나니까 외국인이 마이너스 1200억에서 플러스 1200억으로 수급이 바뀌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수가 원래 오전부터 쭉 마이너스였다가 빵까지 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1시간 동안 막 사더니 플러스 1200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참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역사가 상당히 그냥 계속해서 조금 진행이 되어지고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한 욕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기계 섹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또 12% 급등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 차트를 보면 천국의 계단이 생각나요. 막 계단식으로 막 올라가는데 이건 그냥 계단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천국의 계단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밸류에이션 측정하시는 분들은 넘어왔어요. 그 범위를. 소위 말하는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밸류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러니까. 밸류를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 네.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CS 윈드, 한미반도체, HSD 엔진 등등 많이 급등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좋았고 금융 업종이 오늘 올랐습니다. 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한국 10년물이 한 5bp 가까이, 한국 3년물은 한 2.6bp 정도 상승해서 한국 10년물은 한 3.7 조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오늘 제일 안 좋았고, 건설주도 오늘 좀 상승했네요. 건설주가 이제 업종 전체로는 한 1% 가까이 올랐는데 삼부토건이 10% 가까이 올랐고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DLENC가 다 1% 이상, 1,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1기 신도시 그 관련 법이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통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영향도 좀 미친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행이랑 이제 음식료가 최근에 정부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인데 오늘도 음식료들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한 2%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 역시나 기준금리는 3.5% 동결로 결정이 됐고요. 7개월 연속이죠. 네,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국채금리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부담 없이 동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한국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 둔화됐다는 점도 이번에 결정한 요인으로 보이고 올해 성장률은 1.4%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내년 성장률은 10bp 내려서 2.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막 1, 2%대 안착된 것 같아요. 네, 외사는 이것도 내년에도 1%대로 보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물가 전망은 올해는 3.6%로 10bp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6%로 20bp 상향을 시켰어요. 물가 전망은 소폭 좀 올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가 2.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쭉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반전은 조금 해서 거의 강보합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뭐 HBM 주도 오늘 괜찮았는데요. KB증권에서 HBM 시장은 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능 GPU 수요 대응을 위해서 신제품 출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좀 앞당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에 HBM 5세대 제품이죠. HBM3E 이 공급업체를 내년 1월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간간히 뉴스 보도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뭐 거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공식 발표는 아직 없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HBM3E 이거를 8개 탑재한 B100 이 제품은 2분기에 바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HBM4 요거는 6세대 제품인데 요거 공급업체는 또 25년도 1분기에 선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이렇게 GPU 신제품 출시 사이클이 앞당겨질수록 HBM 시장에서는 양산 노하우와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하이닉스의 승자 독식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리고 HBM4 요거 6세대 제품인데 벌써 요것도 25년도 공급을 목표로 엔비디아하고 같이 개발에 착수를 이미 했고요. 경쟁사 지금 열심히 따라오려고 지금 삼성전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BM3는 건너뛰고 HBM3E 요거 5세대 제품부터 양산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건너뛰고 바로 직행할 계획인데 KB증권에서 보기에는 이 한다 해도 양산 물량이 전체의 한 10% 미만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이닉스의 시장 선점 효과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요거 계속 탑재가 많아질수록 메모리 수요는 점점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뭐 기판 쪽이 더 수혜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월요일 날 소식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메모리 업황이 반등이 되고 있는 시그널이 벌써 포착이 되는데 이게 예. 더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되면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더 훨씬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앞으로는 AI 관련된 칩이 장착돼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네. 그것만 해도 추가되는 상황이니까. 네, 네. 메모리 용량도 이거 AI 탑재되면 한 2배가량 증가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D램, 낸드, MCP, 멀티칩 패키지 요거 판가가 4분기에도 벌써 전분기 대비 한 25에서 28% 상승할 걸로 지금 메리츠에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존 예상치가 한 10에서 18% 사이였는데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컨텐츠 시장에서 조금 변화의 소리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OTT 합병 소식도 있는데 먼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전 아직 못 봤는데 네.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 흥행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해요. 콘텐츠리 중앙이 오늘 상승하는 데 좀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콘텐츠리 중앙이 투자와 배급에 참여를 했습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명 돌파를 했고 7일 만에 23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도 1000만 명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요거 요즘 챌린지가 유행이더라고요. 영화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거 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해가지고 인증하고 막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열받나 봐요 내용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는지를 인증하는 챌린지를 하는데 어쨌든 빨리 보고 싶긴 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서 이미 내용은 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개가 재밌나 봐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이 콘텐츠의 중앙의 영업이익은 그래도 여전히 적자 컨센입니다. 마이너스 170억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4년도에는 플러스 200억으로 컨센이 그래도 영업이익 흑자로 전망할 걸로 좀 컨센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하는 모양이네요. 네, 내년부터. 네. 그리고 대신증권은 이거보다 더 높은 285억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4년도에는 개봉할 작품들이 또 기대되는 게 많아요. 범죄도시 4. 이 범죄도시가 1도 인기가 많았는데 2와 3탄은 1000만을 돌파를 했어요. 베테랑도 제 기억으로 1000만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베테랑 2와 범죄도시 4가 내년도에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극장에 굉장히 흥행에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고 24년도 관객 수는 23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게 19년도 대비해서는 63%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할 룸이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 수요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OTT가 잘 되어 있고 네. 좀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이 티빙과 웨이브가 좀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점점점 수요가 이 OTT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 산업은 참 요즘에 그 코로나 때 집에 70인치 심었다면서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영화관이 그 웬만한 거는 좀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 강하는 그 부드러운 OTT 있잖아요. 그걸 굳이 큰 영화관에 그렇죠. 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완전히 다 탄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큰 그 자금과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살아남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상황이 아닌가. 가격 경쟁력도 좀 낮잖아요. 영화관 한 번 가면은 요즘 막 15,000원씩 이렇게 내는데 그러니까. 그거면은 한 달치 OTT 구독료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요가 OTT 쪽으로 많이 좀 넘어왔고
수요가 일로 넘어오면 또 공급도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똑같은 콘텐츠도 이제 영화관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게 아니라 OTT 쪽으로 납품이 더 많아지고 거기서 또 단가를 더 많이 책정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상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한경에서 어제 단독으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각 최대 주주는 티빙 최대 주주는 CJ E&M입니다. 지분율 한 49% 절반 정도 갖고 있고요. 웨이브는 SK 스퀘어가 갖고 있습니다. 지분율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일단 MAU는 이제 월간 평균적으로 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137만 명으로 1위고요. 2위가 쿠팡플레이인데 넷플릭스 절반도 안 돼요. 527만 명입니다. 티빙이 510만 명, 쿠팡 2위하고 거의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4위가 웨이브로 423만 명인데 요 3위와 4위 티빙과 웨이브가 합하면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93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단순 합산할 수는 없죠. 요거 둘 다 가입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중복 가입자 이렇게 제외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여러저런 거 빠지는 수요도 제외하면 900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쿠팡 플레이는 적어도 앞지르면서 한 넷플릭스 다음으로 2위의 기록을 할 걸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합병하면 최대 주주는 CJ E&M이 될 것 같고요. 2대 주주로 SK 스퀘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합병할 때 효과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콘텐츠 제작 원가가 절감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뭐 KB증권에서는 다른 콘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오히려 악재일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하면 CJ가 좀 많이 자본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4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합산하면 한 20%대로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돈 써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될 거라서 다른 콘텐츠 투자는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제작사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뭐 다른 제작사들은 조금 부진했고요. CJ E&M이 한 5% 가까이 좀 하락했던 건 아무래도 좀 자금 부담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 CJ E&M은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9%나 상향을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CJ E&M이 보유한 이제 넷마블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요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목표가를 상향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요 합병에 대해서는 모회사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는 3위와 4위인데 재무제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좋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22년도 순이익이 티빙은 마이너스 1250억입니다.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마이너스 1200억 가까이 좀 순손실이 나고 있고요. 웨이브는 22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1350억 났습니다. 조금 더 안 좋고요. 3분기에 누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서 83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빨리 탈출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1000억이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제 1년만 이게 적자가 더 지속돼도 현금 흐름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돌파구로 찾은 게 아마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손실을 많이 줄이면서 재무구조는 합병하면 많이 괜찮아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공정위 심사도 결국 통과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1위인 넷플릭스가 점유율이 한 38%인데 요거 합병이 돼서 단순 합산만 해도 32%입니다. 1위를 밑돌고 그리고 뭐 중복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 빠지면은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시장 경쟁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대폭락한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마이너스 17% 기록했던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거 몇 번 이제 코멘트를 좀 했었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소멸되는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요 회사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직접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인슐린을 공급했었는데 요거를 좀 많이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패치라는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를 통해서 여기 딱 그냥 붙이면 필요한 만큼 알아서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간편한 장치인데 일주일도 약물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이제 미국의 빅파마라고 하죠. 이제 메디트로닉한테 지분 매각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 주당 3만 원에 사가기로 계약도 했었는데 갑자기
8월 달에 3개월 후에 인슐렛이라는 경쟁사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오 패치라는 제품 우리 거 베낀 거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 때문에 인수계약이 조금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송 때문에 이제 영업 정지도 되고 거래도 정지되면서 거래가 풀리니까 그동안의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근데 대주주가 200억 정도 주식 담보대출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 100억이 반대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5월 달에 했던 멜트로닉과의 인수 계약에서 총 560만 주를 3만 원에 매각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서 사인을 했는데 이번 달에 66만 주가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대주주 지분이 497만 주 남았습니다. 560만 주 팔기로 했는데 500만 주도 지금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약 이행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남은 대출 100억도 몇 개월 지금 상환 기간이 남아 있긴 한데 이걸 만약에 100억 상환을 못 하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제공된 담보가 또 188만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반대 매매가 또 나가면 이제는 아예 인수 계약을 이행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해결하려면 인슐렛과의 소송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이란 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정말 좀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5월 달만 해도 3만 원 근처였던 주가가 지금 8,300원으로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네. 내일 이제 12월부터는 좀 좋은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1월이 벌써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이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뭐 7% 8%씩 막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 시장 거기에 비해서 되게 미미했고 그래도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다 커버하고 이미 뭐 9월 달 분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했잖아요. 그건 종목들 몇 개 얘기고 시장 전체는 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좀 아쉽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네.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3,300이었을 때가 좀 그립긴 하네요. 아직도 2,500이니까 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1월 달 잘 보내셨길 바라고 12월 달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